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지수 하락 마감했고 계속 저점 부근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가격대면 이런 인식은 아직까지 강합니다. 뭐 여기서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 라는 건데, 지금 하나 불확실한 게 이제 금리가 적당히 올리다 말겠지에서 뭐 4%, 5%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명백히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1980년에 80년대 미국이 17%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고금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었고, 우리도 이 당시 생각하면 정기 적금 이자가 10%라든지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 10%에서 17%가 된다 이런 정도는 사실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인구 구조가 저 때만 해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50년에 출산 붐이 있었고 80년이니까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공급이 되는 시기, 그리고 이 베이비붐 세대가 다시 출산을 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나오는, 그래서 인구 구조상 성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런 금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자녀 출산도 잘 안 하고 선진국들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도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고, 기존에 원래 있던 그 표현하자면 원주민들의 출산율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상 고금리를 버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를 망가뜨린다? 그건 굉장히 힘든 결정이 아닐까, 불가능한 결정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계속 지금 하는 것도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금리에 대해서 좀 위협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계속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싸다. 요 인식과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 가격이 싼 게 아닐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부딪히는 지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더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데, 아마 연말쯤 되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보시면 이 고가 아파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가 자체가 올랐고 실제로 거기서 거래된 그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뭐 5억짜리가 15억이 됐다. 근데 여기서 거래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래가 되려면 못해도 한 6, 7억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근데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됐다. 이거는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생애 첫 주택을 80%까지 해주니까. 그럼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는 5억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건 어느 정도 수요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5억 넘어가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신규 공급하는 걸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5억 이하가 신규 분양가고 아주 입지가 좋은 데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도 생각보다 심하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인데, 근데 금리가 5%, 6%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그러면 이제 다 죽자는 거니까 아마 못할 것이다. 그 시그널이 연말쯤 나올 것이고, 주식시장은 조금 빨리 움직이니까 한 11월 정도에 저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이제 반등의 어떤 계기가 나오거나, 그래서 타이밍으로 보면 11월 정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재개하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8월에 주식 투자를 스탑하고 1년 3개월 만에 시작을 하는데, 그럼 1년 3개월 만에 우리가 투자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부터 좋아지느냐?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8월부터 다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하고
1년 3개월 후부터 시작해서 좋아지는 시간하고는 명백히 다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면 인내심이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 바닥 기다가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진짜 더러워서 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못 먹습니다. 요때부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근데 이 1년 3개월의 공백을 가진 이후에 이 시간을 가지면 이 인내심이 조금 남아 있을 거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아마도 뭐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자율적인 대응을 하는데 저는 큰 틀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뭐 조금씩은 다 하시고 계셨겠지만 알아서 조심하시고 알아서 주식 비중 줄이시고 또 제가 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대체 투자를 자금 여유가 있는 분이 제가 겪어보니까 자산이 몇백억이 있어도 1억 여유가 있는 분도 잘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놔두는 분이 사실은 당연히 없는 게 맞는 거고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대체 투자를 권하고 억지로 이렇게 계속 그 돈이 주식 투자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온 것도 이 시간 동안 결국 하다 보면 현금 갖고 있으면 주식에 다시 넣게 됩니다. 이건 제가 유일하게 머리로 생각해서 고치지 못한 겁니다. 22년이 됐는데 주식 투자한 지 현금 제가 주식 계좌에 쌓아놓고 있다. 네, 계좌에 쌓아놓고 있고 이거를 한다. 못합니다. 네, 못하기 때문에 저도 현금 갖고 있으면 주식을 사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시기에 확률이 떨어졌을 때 주식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온 거고 한 11월 정도 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좋은 타이밍. 그러니까 11월에 사면 무조건 오른다. 바로 오른다 이런 건 아니고 11월에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건 그리고 11월에 사서 혹시 뒤에 더 내리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기에는 이제 시작하기는 좋은 시기다. 예. 그렇게 시장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이 나빠도 잘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좋은 종목, 시장 무관하게 이제 투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11월 정도면 이제 투자를 시작할 만한 시기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만약에 더 부진하다라고 해도 1년 동안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더 사고 하면서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생긴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월부터 시작하면 중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체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금 회수도 들어올 거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주식 대응을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가면 평단가는 여기 맞춰져 있을 것이고 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좀 갈증이 풀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고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이든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또 유동성이 빠지는 것만으로 이게 투자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유동성이 계속 빠지는데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다시 또 더워져 가지고 그런데 조금 살만합니다. 이제 아주 심하게 덥진 않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적 분할이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백화점 분할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 끝났고, 그러면 현대 그린푸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현대 그린푸드가 인적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은 그렇게 예,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공정 공시를 냈습니다. 이게 자율로 보통 내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적 분할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예, 주주가치 재고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부 내용을 넣어놨는데, 그럼 첨부 서류 한번 보면 지주회사 전환해서 뭐 이건 모르겠고 우리는 예. 뭐 이렇게 해서 간다는데 모르겠고 근데 잠깐 재미가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린푸드라는 회사로 시작했는데 식료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보면 여기 이제 리바트라는 가구 회사도 사고 뭐 렌탈 케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홈쇼핑에도 지분 투자를 하고 지금 본질하고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제 지주사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겠지만 물적 분할하면 이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왜냐면 이제 이 물적 분할이란 건 이 지주회사가 사업을 떼서 이제 100% 자회사를 만듭니다. 네, 이 과정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의 지분은 지주회사에 속하니까 뭐 사실은 별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 100% 자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경영이나 자금 운용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주주들이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당히를 모르는 한국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권리가 있으면 끝까지 해버리고 권리가 없으면 또 권리가 있는 쪽이 끝까지 해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 100% 자회사가 주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영진 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 이론적으로는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주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는 게 그나마 악재는 아니다. 인적 분할하는 거는 둘 다 상장해서는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인적 분할 상장해서는 남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지분 비율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린푸드가 자회사가 되고 예,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예, 이런 구조가 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악재는 아닌데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됐으니까 주가의 어떤 변동도 조금 크게 나오지 않을까. 발행 주식 수는 이렇게 2대1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분들께서 이제 보유를 하시고 계시면 이걸 3주를 보유를 하셨다. 그러면 현대 GF 홀딩스 2주, 현대 그린푸드 1주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렇게 분할을 하면 둘 중 하나는 크게 오르고 둘 중 하나는 크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좋은 사업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 오르는 거고 사업회사가 좋은 알짜 사업을 가져갔다 그러면 사업회사가 오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크게 내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자회사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요 지주회사가 오르면 지주회사에 어쨌든 지분이 집중이 될 겁니다. 오너 쪽은. 그러면 지주회사에 어느 쪽 지분이 집중되는데 이게 오르면 나중에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많이 붙는 자기들은 어차피 안 팔 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설 그린푸드 예. 신설 그린푸드가 주가가 오르면 좋은데 이게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예.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요 신설 그린푸드가 주주하는 정책이 강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주중 환원 정책이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성장 사업을 지주회사가 가져가면 지주회사가 오르고 사업회사가 내리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요 현대그린푸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상장 초기에 이걸 매도하고 요걸 다 여기에다가 매도한 걸로 여기 다 사버리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게 지주회사로서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됐으니까 얘가 오르고 얘는 이제 현대 그린푸드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그 그린푸드 자체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건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분할하게 됐을 때 자산이 이렇게 쪼개진다. 예. 그리고 요런 거 모르겠고 주주하는 정책, ESG 경영,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니까. 전자투표제 시행, 뭐 IR 활동, 이것도 뭐 안 하면 그만이니까 딱히 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할 게 없고,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뭐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별거 없습니다, 주주하는 정책은. 그럼 이제 이 현대백화점 관련해서 이게 또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현대백화점도 이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되고 백화점을 자회사로 두고 지배를 하는 쇼핑, 그리고 현대홈쇼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간다는 건데, 현대백화점도 현대그린푸드하고 마찬가지로 인적 분할하면 둘 중에 하나가 오르고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현대그린푸드 내용을 보면 인적 분할 후에는 조금 그래도 주가에 어떤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내렸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내린 어떤 수치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내렸는데, 그 이전에 실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부분, 그래도 매출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예전에 실적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 나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뭐가 망가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때부터 기업 가치가 오르지 않은 건 맞지만,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주가가 적정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뭐 지주사야 보통 할인을 받으니까 그렇고, 사업회사는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 쪼개지면 지주회사를 팔고 사업회사를 사는 게 좋다. 물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더 여러분들께서 보완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그린푸드는 저평가니까 현대그린푸드 사업회사에 대해서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현대백화점도 쪼갠다고 하니까 보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항상 이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건 이 세금 문제 때문에 큽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오너일가가 원한다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뭐 저기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연금이나 아니면 뭐 사우디 국부펀드나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나 이런 건전한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이런 쪽은 사실 넣어놓고 거의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에서 이 회전을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진입을 하고 주가를 움직이는 외국인들은 뭐냐, 그러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좀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 추정입니다. 합리적 추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세 피난처에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여기서 들어오는 외국인 비중이 11%나 됩니다. 전체 외국인 비중이 34%에서 많을 때는 한 39%까지 올라가는데, 이 중에서 11%가 그렇고 나머지 23에서
28 정도가 실질적인 외국인이다. 근데 이 수치는 선진국 증시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게 조세 피난처에서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자금을 넣었다 뺐다. 근데 이쪽에서는 조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회사에 호재가 있는데 야, 좀 사봐. 조세 피난처에서 사면 무슨 수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리 시장이 제도적으로도 불공정한데 요런 자금들까지 정부에서 비대칭이 이런 자금들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불공정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재료를 보고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쌀 때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한 결론입니다, 이게. 쌀 때 사야 된다. 왜냐면 쌀 때 사놓으면 얘네들이 이거 작업해서 먹을 수 있겠네. 뭐 이런 관심을 가지면 뭐 여기 갖고 있다 얘들이 올려주면 팔고 나가는. 뭐 이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는. 뭐 차트대로 한다. 차트대로 해서 개인이 우르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르르 들어오네. 팔아야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차트대로 움직이고 이런 것도 이 투자자들이 불특정 다수가 특정 주체가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게 가능한 거지. 모든 투자자들이 평등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체가 정보에서 앞서 있고 주가가 오르고 개인이 붙네? 옳지 하고 때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트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쌀 때 사는 거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도박장 가서 빠칭코를 해도 일시적으로 딸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지속 가능한 투자는 결국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요 현대백화점도 그런 이유로 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뭐 악재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빠진 것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금 이마트가 주가가 빠지는 것도 그렇고 현대백화점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약간의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돌아오느냐? 지주회사는 말씀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주가가 높게 회사를 팔까 아니면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적 분할을 하면 요 자사주는 이제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사업회사의 자사주는 지주회사가 가져가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보면 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을. 매각하지도 않을 거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하는 곳이니까 그럼 자사주도 저쪽 거 가져갈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자사주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사업회사에서 있는 사업회사 자체에는 자금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현대백화점도 분리를 하게 되면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 쪽이 반응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인적 분할하고 상장 초기에 뭐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 사업회사 주식을 사는 건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여기 개편 전에 주가를 많이 뺐고 현대그린푸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예, 요 부분들을 그 가격 매력이 있고 또 사업회사로서 자사주가 정리되면서 자금도 들어오고 추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야 지주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오너들은 지주회사 주식은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고 또 지주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이 클수록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적 분할을 한 사업회사 쪽에서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자동차 부품주 말씀하신 것 같던데,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은 이 자동차 부품주는 좀 투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차에 이제 직반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혈연으로 돼 있는 부품주들은 예, 현대차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을 하니까 예, 따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어떤 상태냐면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할 땐 주가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 네. 그러면 현대차가 안 올라가는데 니들이 감히 올라? 예, 요런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차 수익이 영업이익이 이 정도인데 니네는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아? 예, 요런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부품주들은 이제 현대차하고 연동이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그 적당한 선은 유지를 할 건데, 문제는 이제 보통 이 수순을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달린 다음에 부품주들이 달리더라. 직계 반개는 만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좀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투자 타이밍을 본다면 부품주 좋으니까 이거 갖고 있어야지, 뭐 이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를 사고 현대차가 너무 심하게 올랐다 생각하면 부품주로 갈아타야지. 요게 이제 좀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의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자동차 부품주는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현대차 물량이 언제든지 끊길 수 있다는 좀 공포가 있고, 그런 게 불확실성이니까 대체로 이런 업체들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인하 압력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현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 떨어질 업체들이 많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아주 흥할 또 업체도 있고, 이런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좀 주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요 종목들이 그 저 변화의 어떤 반응 자체는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현대차보다 조금 늦게 간다라는 개념이고, 나머지 부품주들은 현대차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대응만 잘하면 또 큰 시세를 기대할 수도 있고, 요런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그냥 몇 개만 살펴볼 텐데, 현대모비스를 보면, 현대모비스는 사실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갈 겁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사업 매출도 꾸준히 늘고 다 좋아질 건데. 근데 지배구조 개편에 주가가 오르면 안 되니까 외국인 매도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매도라기보다는 외국인 관리, 검은머리 외국인 관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당장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기 전에 달린다라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좋아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은 했지만, 이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현대위아를 보면, 현대위아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에서 조금 덜 영향을 받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 현대위아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가 겨우 조금 회복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 실적을 내는 거에 비하면 주가가 쌉니다. 다만 이제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 있으니까 현대차가 최대 주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하고 거의 연동이 되는 수준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현대차를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요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저렴하게 됐을 때는, 또 기회가 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현대차의 저평가 정도나 현대 위아의 저평가 정도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큰 매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도를 보면 만도는 이제 반개 쪽이니까 보면 지금 추세선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도는 이제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고, 그게 과거에는 저평가였는데, 아니 과거에는 고평가였는데 주가도 내리고 그리고 실적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적정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만도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차에서 떼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이제 혈연으로 반개지만 묶여 있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 근데 그 역시 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흐름은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만도 같은 경우도 그냥 현대차를 사고 뒤에 현대차 너무 올랐다 생각이 될 때 갈아타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품주 중에서 그 자동차 부품은 아니지만
이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 현대글로비스가 과거에 큰 시세를 내고 지금 그래도 흐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한 8년 전에 시세가 크게 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고평가이던 종목이 이제는 저평가가 됐습니다. 실적을 계속 내면서. 근데 이 현대차의 구조를 보면, 현대글로비스의 구조를 보면 자동차 부품이라기보다 운송인데, 최대 주주가 최대한의 지분을 갖고 있고 20%를 넘어가면 저기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업체들하고도 이렇게 지분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이 어쨌든 락이 돼 있는 게 50%나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9.9%, 외국인 투자자들이 46%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합쳐서 이게 100%가 넘는데? 최대 주주 안에 있는 외국인이 한 20% 정도 되니까, 21%가 되니까, 그걸 빼면 대략 계산을 하면 50.34에 국민연금 10, 그리고 외국인이 25, 이렇게 하면 이제 한 85%, 85.34%가 비유통이고,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주식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그거 한 2, 3% 될 거고, 실질적인 유통 주식 수가 한 13% 정도에 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이제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려면 외부 영업을 굉장히 활발히 해야 됩니다. 현대차 이외에 그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규모를 갖췄고, 자동차 운송업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만큼 규모를 갖추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이 효율화가 된 해운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경쟁력도 있고, 현대차 물량 안정적으로 갖고 있고, 현대차 물량은 지금 아직도 6대 4로 현대차가 다른 데 주고 있습니다. 60만 현대글로비스에 주고 40은 유코카 캐리어스라는 다른 해운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하면 이 물량을 가져오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외부 영업까지 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니까, 해운업 중에서도, 또 해운업 중에서 저평가 정도, 다 저평가 상태긴 한데 좀 안정적인 수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시장 평가가 인색하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보다는 오히려 그 자동차하고 파생되는 부분에서 투자 기회를 잡는다면 현대글로비스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품주들은 현대차하고 혈연으로 엮인 데는 현대차보다 약간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종목들은 미래차, 전기차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거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도 수혜 정도가 클 것 같다. 투자 매력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